장희빈을 자진케 하라. 저는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거적 위에 엎드려 빌어도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호칭을 바로잡으라. 왕이 된 뒤 제가 처음으로 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웃었습니다. 공자에 앉아 있었지만 제 손에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궁 밖으로 내치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제 삶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내려진 결정이었지만 그 명령의 무게는 제 일생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궁궐의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숨이 아직 고르지도 않은 시기에 나라의 후계자로 지명된 일은 조선에서도 손에 꼽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축복이라 불렀고 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제 탄생은 한 가정의 경사였지만 동시에 조정 전체를 흔드는 불씨였기 때문입니다. 궁에는 이미 중전이 있었습니다. 젊고 왕비의 자리에 합당하며 언제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후궁의 아들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신하들은 술렁였고 반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이릅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라는 말들이 오갔지만 왕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미 권력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원자가 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궁에서는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전이 폐위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오래전의 일과 꿈 이야기가 이유로 내세워졌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을요. 저는 말을 하지 못했고 기억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언제나 정치와 함께 불렸습니다. 축복받은 탄생은 곧 누군가의 추락으로 이어졌고 그 추락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게로 향했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차가웠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은 늘 계산적이었고 제 웃음 하나, 울음 하나에도 의미가 붙었습니다. 저는 아이였지만 아이로만 존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에서 제 어머니를 보았고 제 미래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계산했습니다. 누구도 제 안위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 탄생이 어머니를 끌어올렸고 동시에 더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뒤에는 늘 긴장이 있었고 밤이 되면 궁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였지만 궁의 공기는 제 몸에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과 선택, 그리고 상실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는 저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축하의 음악이 울리던 그날, 동시에 누군가의 자리에서는 장례의 종소리가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훗날에야 알게 되었지만 제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엇갈린 축복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엇갈림은 이후 제 삶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을 어머니라 불러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있는데도 어머니가 바뀌는 일이 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7살이 되던 해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갑술련의 환국이라 불린 사건으로 궁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중전의 자리에 올랐던 제 어머니는 다시 후궁으로 내려갔고 궁 밖으로 쫓겨났던 분이 중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정치의 변화라 불렀지만 제게 그것은 삶의 규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법도는 분명했습니다.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세자는 중전의 아들로 입적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어머니를 공식적으로 어머니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두고도 다른 분께 어마마마라 불러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호칭은 무거웠고
입 밖으로 내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새로 중전이 되신 분은 제게 차가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만큼 조심스럽고 다정하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것을요. 눈을 마주칠 때는 고개를 먼저 숙였고 말할 때는 숨을 고르며 조심했습니다. 아이답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궁에서는 감정이 보호막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웃어야 할 때와 고개를 숙여야 할 때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때가 있다는 것도. 새어머니 앞에서는 효를 다했고 예를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총명하다고 했지만 그 총명함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의 세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요. 하지만 궁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여전히 궁 안 어딘가에 계셨고 그 존재만으로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절제와 인내를, 다른 한쪽에서는 피로 맺어진 애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편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궁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높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밀려난 현실, 그리고 제가 새어머니 곁에 있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또렷이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저는 그 침묵을 배웠습니다. 궁에서는 말보다 눈치가 먼저였고 감정보다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점점 아이의 얼굴을 잃어갔습니다. 놀고 싶을 때도 있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세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다는 것은 두 배로 사랑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배로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일찍 배웠고 너무 빠르게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대신 저는 관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말의 방향, 조정의 바람을요. 그 시절에 저는 아직 아이였지만 이미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어야 하는지, 누구의 기대를 먼저 짊어져야 하는지 그 답은 늘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은 훗날 제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과 함께 저는 거적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왕세자의 체면도 제 앞날도 모두 내려놓은 채 바닥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01년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해 여름 저를 품어주던 중전마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병세도 갑작스러웠습니다. 궁안은 깊은 상중에 잠겼고 저는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제게 따뜻함을 베풀어주던 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틈은 오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전마마의 죽음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어머니의 처소에서 기이한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병풍 뒤에서 나온 초상화, 화살이 꽂힌 흔적,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가 궁을 떠돌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중전마마였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세자라는 자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소문을 듣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국문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은 믿음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절차, 그리고 왕의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분노는 숨기지 않았고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침내 내려진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자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는 설명 없이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자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거적을 깔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저 또한 모를 리 없으니 함께 벌을 받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바닥에 닿은 이마는 차가웠습니다. 그날의 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고 제 심장은 제 귀에 울릴 만큼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명령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울지도 못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감히 품을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그리고 끝을요. 1701년 가을, 어머니는 사사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짧게 전해졌고 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부모의 품이 가장 필요할 나이에 저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죽음을 다른 한 사람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기억나지 않는 말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을 붙잡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 무력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조금만 뜻에 어긋나도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이며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고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미 설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후 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말은 줄었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위험하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숨겨야 했고 생각을 들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너무 일찍 익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길, 신하들의 속내, 그리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제자리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저는 가장 잔인한 왕실의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누굴 닮아 저 모양인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부터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궁 안에서 제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이었고 말 한마디에도 숨은 뜻이 따라붙었습니다. 세자라는 자리는 보호막이 아니라 관역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비로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왕이었고 저는 여전히 그의 아들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어머니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누구의 자식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너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말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까지 스스로 검열하며 살았습니다. 세자가 아니라 늘 시험을 받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 무렵 궁 안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인군. 제 6살 아래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경사였지만 조정은 결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후계는 하나뿐인데 선택지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의 끝에는 언제나 제 이름과 연인군의 이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연인군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제 앞에 나와 절을 올릴 때면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욕심도 야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아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시선과 기대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궁에서는 형제애조차 정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이었지만 형답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형으로서 다가가는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면 냉혹하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쪽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예만 갖추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끌어안지도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중간이었습니다. 조정의 세력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인이라 불리던 무리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고 그 갈라짐의 중심에는 저와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소론은 정통을 말했습니다. 이미 세자로 책봉된 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론은 대비를 말했습니다. 왕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는 더 튼튼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지의 이름이 바로 연인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논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것.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했습니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귀에 미묘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노론의 영수들이 아버지와 독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그들이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대가 끝난 뒤 제 삶은 또 한 번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불러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국정을 대신 살피라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임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리청정은 기회이자 시험이었고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그것은 곧 세자의 자격 문제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뜻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는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낮추자. 더 조용해지자. 이번에는 실수조차 하지 말자. 저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까지 병상을 털고 일어나 상소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관을 짊어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선택은 없었습니다. 거부는 곧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뒤 제 하루는 기록과 판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제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신하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었고 합당한 선에서 결정했습니다. 독단하지 않았고 앞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답답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신중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평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흠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말은 언제나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언제든 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신하들 앞에서도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불만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맡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연인군은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소년이 되어 있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붙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붙잡는 순간 비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으로서 앞에 서는 대신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연인군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저보다 더 강한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총명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질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조심했습니다. 형으로서의 애정을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정치로 해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리청정 기간 내내 제 결정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기록에는 사리에 합당했다는 말이 남았습니다. 그 말은 곧 흠을 잡을 수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끝내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나서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 감정을 숨기는 것.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리청정은 끝났지만 그 시간은 제 안에 깊이 남았습니다. 왕이 되더라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침묵은 습관이 되었고 제 신중함은 본성이 되었습니다. 연인군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거리. 그 애매함 속에서 저는 형으로서도 세자로서도 제 몫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왕이 된 뒤에도 제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길을 택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심한 자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호칭을 바로잡으라. 그 한 줄의 상소가 올라온 날, 저는 분명 왕이었지만 동시에 이 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20년 여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왕으로 46년을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은 조용했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이라는 긴 세자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늦은 즉위라 했지만 제게는 오히려 너무 이른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자마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배워온 침묵과 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상복을 입은 채 즉위했을 때 조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비변사, 육조, 3사, 성균관까지 대부분의 자리는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권력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위하자마자 무언의 압박 속에 놓였습니다. 바꾸지 말 것, 흔들지 말 것, 선왕의 뜻을 어기지 말 것. 그 모든 요구가 말없이 제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그때 올라온 상소가 바로 어머니의 호칭 문제였습니다. 죄인으로 사사된 어머니는 여전히 장씨로만 불리고 있었고 저는 그 이름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아들의 최소한의 바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선왕의 처분을 뒤집는 행위라 했고 국상을 치르는 시기에 올릴 상소가 아니라 했습니다. 상소를 올린 유생은 순식간에 영모에 가까운 존재로 몰렸고 조정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고 막아서지도 못했습니다. 그 유생이 유백일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뒤 처음으로 제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명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하나를 바로잡지 못하는 왕이라면 이 자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이 제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저를 평가했을 것입니다. 결단력이 없다고, 약하다고,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자신있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기까지 제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를요. 무너지는 대신 버티는 선택, 맞서는 대신 물러서는 선택. 그것이 제 삶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조정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묶었습니다. 선왕의 뜻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고 아버지가 생전에 내린 결정들은 제가 왕이 된 뒤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는 순간 또 다른 환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다시 한번 뒤집히는 것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연인군, 제 아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자라고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는 듯 보였고 어떤 이들은 저와 그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끌어안지도 않았습니다. 연인군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제 아우였고 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조정에서는 언제든 제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아껴줄 수도 없었습니다. 형으로서의 애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정치로 해석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격려도 경계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를 향한 제 나름의 보호이자 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저보다 훨씬 강한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총명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말을 아꼈습니다. 제 감정 하나가 그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뒤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심했고 밤이 되면 더 조심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유부단이라 불렀겠지만 제게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확신에 찬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싸웠고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의 중심에 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다른 한쪽은 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끝내 어느 쪽의 왕도 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넘어지지 않는 왕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업적도 강렬한 개혁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궁에서 끝까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선택이며 때로는 가장 치열한 투쟁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이름을 끝내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제 삶에서 가장 큰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 한을 안고도 저는 왕좌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이었고 제가 택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제 방식대로 나라를 지키고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침묵과 신중함, 그리고 끝없는 인내. 그것이 제가 선택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뒤를 이을 아우에게로 조용히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보여주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것이 제가 이 궁에서 배운 가장 쓰라린 진실이었습니다.